다시 처음부터. 영상으로 다시 보세요. 꼭 만들고 그냥 근데 진도 다 나갈 때쯤이면 바꾸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페이지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내용은 꽤 많아.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금방 끝나지는 않아요. 책만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치? 여기는 메모가 많지. 이런 거 보면은 알통.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뭐야? 이제 얘기할 거야. 아 그러네. 이런 게 언제 필기하시게 돼요? 엄청 오래된 거. 아니 이번 여름 방학 때 보충 수업 준비하면서 미리 해놨어. 매번 그럼 아직 우리 진도 안 나간 부분은 아직 없구나. 진도 안 나간 부분 아직 매년마다 새로 매년 받아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막 그런 거 드림 같은 거 있어요. 계산해서. 그게 미리 계산이 안 돼 있으면은 드립의 맛을 살리기가 힘들어. 미리 머릿속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다른 반에서 한번 첫 드립 한번 쳐보고 반응이 안 좋다 싶으면 다른 반에서 안 치고 괜찮다 싶으면 또 치고. 그는 프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자, 영상은 녹화되고 있어요. 조용히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은 명나라의 국력이 쇠퇴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죠? 영락제가 죽고 난 다음에 막대한 전쟁 비용, 토목공사 비용, 원전 비용을 남겼어요. 그죠? 그러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국력이 쇠퇴할 때 북쪽에서는 몽골, 남쪽에서는 왜구가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불렀어요? 동로남웨라고 불렀어. 그지? 자, 그래서 명나라는 동로남웨의 침략으로 인해서 국력이 크게 약화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게 거기 29쪽에 나와 있는 명나라 말기의 대외적인 상황이었어요. 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 뭘 배울 거냐면요. 동아시아의 역사를 크게 바꾼 두 차례의 전쟁,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터지기 전에 동아시아 각국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볼 것이고, 그 이후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이 동아시아 세계는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를 이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명나라의 상황이에요. 먼저 대외적인 상황.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자, 대외적 거기 빈칸 옆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북로남외가 들어가야지, 그지? 북로남외의 침략으로 국력이 크게 소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게 외부적인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정치 부패와 향촌 질서의 해체 등으로 혼란했습니다. 자, 향촌 질서의 해체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갑제의 해체, 향촌 질서 해체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하고 이갑제의 해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갑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다른 출판사에서 만든 교과서에는 나와 있는 개념이라서 가끔 가다가 모의고사랑 수능에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갑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명나라 초에 지방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명나라 초에 지방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명나라 사회가 많이 변화하게 됨에 따라 이 이갑제라고 하는 제도하고 명나라 사회의 현실이 맞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이갑제라고 하는 제도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지방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나라 사회가 혼란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대충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 정치 부패 문제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정치가 혼란했다라는 건데, 자, 특히 명나라 말기에는 무엇 때문에 정치가 무척 혼란했느냐? 바로 환관 때문에 정치가 혼란했어요. 환관이 뭔가요? 그렇죠. 우리나라 치자면 넷이 비슷한 거예요. 그죠? 황제를
어렸을 때부터 황제 옆에서 황제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여러 가지 시중을 들고 함께 이제 손과 발이 되어서 일을 해주는 사람을 가지고 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황제 입장에서는 가장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 환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명나라 때는요, 황제가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환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어. 왜냐면 가장 친하고 오랫동안 사귄 사람이라서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자기하고 친한 환관들을 이용을 해서 정치를 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그런 식으로 황제권을 강화하려고 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환관들이 관직을 가질 수가 있었고 정치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어. 자, 문제는 이들이 누구랑 친하다고? 황제랑 친해, 그지? 그러니까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으니까 이들을 제대로 비판하거나 견제할 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러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점차 환관들의 경우에는 통제 불가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고요. 그들이 정치를 마음대로 농락하기 시작하면서 정치의 부패와 혼란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조선시대의 내시하고 중국의 환관하고 어떤 점이 다를까? 대신에 정치적으로 그렇죠. 맞아요. 사실 중국에서 역대 왕조에서 환관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망하게 된 사례는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중국의 역사를 보고 배워서 내시들이, 내관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관직을 가질 수 없도록 법에다가 아예 딱 못 박아놨어. 얘들아, 내가 녹화 하나 해가지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 뭐 하지 말아라고 안 하고 있었더니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있네. 조용히 할 거지? 네. 딴짓 안 할 거지? 내가 누구 말하는지 본인은 알지? 딴짓 하지 말고 얌전히 수업 들읍시다. 그래서 조선의 내시, 내관들은 정치에 아예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명나라, 청나라 때까지도 환관들이 실질적인 관직을 갖기도 하였죠. 신체적인 차이도 있어. 신체적인 차이. 일단은 고상. 둘 다 거세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거세해야 될 대상이 여기 쓰면은 카메라에 안 나오겠지? 자,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본다면 조선의 내시들은 밑에 거만 잘라요. 맞아요. 그런데 중국의 환관들은 네, 위에 것까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내시들은 서서 소변을 보는 것도 가능했고요. 자식을 만드는 건 불가능했지만 그 과정까지는 가능했어. 반대로 중국의 환관들의 경우에는 오줌도 앉아서 싸야 되고 물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양자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렇지. 생활의 차이는 좀 있었겠지. 좀 불쌍한 게 이게 조선의 내시들도 그러니까 밑에 것만 잘랐던 조선의 내시들도 이거를 하다가 거세 수술을 하다가 너무 고통이 커서 100명에 한두 명은 또 받다가 죽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중국의 환관이 되기의 과정은 훨씬 더 고통스러웠겠지, 그지? 뭐 간단하게 그 과정을 이야기하자면요. 어쨌든 얘가 소변을 보긴 봐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르기 전에 요도에다가 빨대처럼 생긴 새 깃털은 빨대처럼 이렇게 가운데가 비었잖아. 새 깃털을 꽂아요. 일단 그거부터가 되게 아프겠지, 그지? 그래서 요도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세를 합니다. 그래서 소변을 볼 수는 있게 해주는 그런 건데, 자, 이때 당시에 명나라 환관의 권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요. 당시 환관의 최지은 죽을래? 왜요? 조용히 하라고. 당시 환관이 되기 위한 경쟁률 몇 대 1이었을 것 같아?
명나라 말기에 환관 경쟁률은 2000대 1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환관 한 명이 뽑히기 위해서 2000명이 지원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2000명이 잘랐을 때 그 중에 환관이 되는 사람은 하나고 나머지 1999명은 그냥 그대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경쟁률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환관이 되고자 했다는 것은 환관이 되면 얼마나 큰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는가를 잘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남학생들 얼마 주면은 자를래? 그지? 얼마를 줘도 안 자를 것 같지, 그지? 그런데 환관이 되기 위한 경쟁률이 2000대 1이었대. 그럼 당시 명나라 환관들이 얼마나 강한 권력을 누렸는지를 대충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물론 부유한 집 자식들은 아니고요. 주로 대부분 이제 가난해서 입에 풀칠하기 힘들었던 그런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스스로를 거세를 하고 많이 지원하긴 했다고 해요. 그죠? 자, 아무튼 이런 현상은 아무튼 비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죠? 그만큼 정치가 얼마나 부패하고 혼란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자, 아무튼 지금 명나라의 문제는 두 가지예요. 정치가 혼란한 것, 그리고 돈이 없는 것. 이 두 가지가 문제인 겁니다. 그죠? 자, 이런 문제를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당연히 그것을 개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러한 명나라의 상황을 개혁하기 위해서 나섰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장거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장거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장거정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 신종 만력제 때 수복 오늘날의 국무총리와 같은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라고 관직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당시 황제였던 이 신종 망력제의 왕자 시절의 스승이었어. 다시 말해서 황제에게는 자기 선생님과도 같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력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총리에 임명되었던 사람이고요. 황제의 스승이니까 황제도 감히 대들거나 반대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강력한 의지로 명나라의 개혁을 추진해 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 장거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목표는요 두 가지죠. 밑주십시다. 정치가 혼란하니까 정치를 바로잡는 거, 국정의 쇄신이죠.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돈을 다시 확보하는 거, 재정의 확충. 이 두 가지가 장거정의 개혁 정책의 목표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정치의 쇄신, 국정의 쇄신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른바 고성법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했는데, 고성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밑줄 칩시다. 관료의 업적을 엄격하게 평가해서 인사에 반영하는 것을 가지고 고성법이라고 합니다. 엄마 낙서 따위는 하고 있으니까 어디에 써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자, 관료의 업적을 엄격하게 평가해서 인사에 반영한대요. 나라에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해라 라고 업무가 지시가 되었으면은 얘가 그 일을 어떻게 했으며 그 일의 처리 과정이 어떠하며 그 일처리의 결과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는가, 그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엄격하게 평가해서 일을 잘했으면은 관직을 높여주고 승진시키고, 일을 못하면은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심지어 감옥에 가두거나 사형에 처하기도 했던 법이 바로 고성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법이 실시가 됐으니까 명나라 관리들은 일을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하고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혹시라도 비리나 그런 게 걸리면 자기 인생에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잖아. 그지? 당연히 명나라 관료들의 경우에는 일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게 바로 고성법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자, 그 다음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뭘 했느냐? 토지조사를 실시했어요. 왜 그렇지? 왜 재정 확충을 위해서 토지조사부터 하지? 세금을 거두려면은 땅이 전국에 어디에 얼만큼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리고 그 토지 조사를 실시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무엇을 시행하였느냐? 일조 편법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였습니다. 자, 하얀색으로 쓰다가 갑자기 노란색으로 쓰려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중요해요. 언젠가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이번 중간고사에 나올 수도 있고요. 중간고사에 안 나오면 기말고사에도 꼭 나올 수도 있는 게 바로 1조 편법이라고 하는 명나라 세금 제도의 개혁이 바로 1조 편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1조 편법이란 어떤 법이냐? 일단은 밑줄을 칠게요. 여러 항목의 세금을 지세와 정세로 단순화하며 은으로 납부하게 한 것을 가지고 1조 편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키워드는 3개예요. 지세와 정세와 은 3가지죠. 지세와 정세와 은 3가지가 1조 편법의 키워드입니다. 자, 지세라고 하는 건 뭘까요? 당연히 그렇죠.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가지고 지세라고 하겠지, 그지? 정세는 뭘까? 정세. 자, 정세에서 정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고물의 정 이렇게 J처럼 쓰는데 요거는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성인 남성 한 명을 가지고 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정세란 무엇이냐? 성인 남성 한 명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가지고 정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니? 지세는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 정세는 성인 남성 한 명당 부과되는 세금을 가지고 정세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일단은 이거 2개로 무엇을 했대요? 핵심은 이거지. 단순화시켰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이 1조 편법이 시행되기 전에 명나라에서는 세금의 종류가 무지무지 많았어요. 세금을 내야 되는 종류도 많았고 세금을 내야 되는 때도 시시때때로 세금을 이런저런 종류의 세금들을 내야 됐어. 자, 그러다 보니까 세금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세금 내기 어려워요. 세금 걷기도요. 어렵고 복잡해요. 그죠? 자, 하지만 지세와 정세로 단순화시켰다라고 하면 어때? 훨씬 더 간편하게 세금을 거둘 수가 있고 내는 사람도 어때요? 훨씬 더 쉽게 세금을 낼 수가 있죠. 그죠? 땅의 넓이를 토지조사에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인구를 파악을 해서 그죠? 땅의 크기하고 사람한테만 세금을 매기면 되니까 얼마나 세금 계산하기가 편해, 그지? 그리고 내기도 쉽고 걷기도 쉽게 만든 것이죠. 이해되나요? 자, 게다가 이 1조 편법이 굉장히 좋은 법이었던 게 무엇이냐면요, 공정한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땅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죠. 땅이 없는 사람은요, 지세는 안 내고 정세만 내면 되는 거야, 그지? 당연히 부자에게는 세금이 많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이 적게 부담되는 제도예요, 그죠? 공정한 세금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도 가능했던 것이 바로 이 1조 편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세금을 이렇게 2개만 걷었을까? 왜 이 2개로 단순화시켰을까? 명나라는 무슨 사회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 농업 국가잖아. 모든 경제적 가치는 어디서 생산이 돼? 토지에서 생산이 돼. 토지에서 일하는 성인 남성에 의해서 모든 경제적 가치가 생산이 되니까 세금을 매겨야 되는 것도 당연히 토지와 성인 남성한테만 매기면 되는 거야, 그지? 그게 바로 1조 편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무엇으로 납부하게 되었대요? 은으로 납부하게 돼. 왜 은으로 납부하게 하였을까? 그 이유는 왜 은으로 내게 했을까? 당시 은이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당시 은이 화폐로 통용, 널리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세금을 쌀로 내는 게 편할까? 돈으로 내는 게 편할까? 당연히 돈으로 내는 게 편해요. 그죠? 자, 걷는 입장에서는 세금을 쌀로 걷는 게 편할까? 돈으로 걷는 게 편할까? 당연히 돈으로 걷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죠? 그래서 공정한 세금 부과와 편리한 세금의 납부, 세금의 수합? 세금을 걷는 것을 위해서 장거정이 실시했던 개혁의 정책이 바로 1조 편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왠지 되게 중요해 보이지, 그지? 세금 실제로 잘 거쳤을까요? 그렇죠.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세금이 잘 거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장거정이 시행했던 여러 가지 기타 개혁 정책들을 보자면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첫 번째, 몽골과
몽골과 화의를 성립시켰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배웠어. 타타르부의 알탄칸이 쳐들어와서 명나라를 수일간 포위했다가 손자가 명나라에 투항한 것을 계기로 화해가 성립되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지? 기억나나요? 자, 그때 몽골과의 화해를 성립시킨 사람이 바로 장거정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몽골과의 전쟁을 끝맺음으로써 무엇이 가능해졌을까요? 전쟁 비용을 어떻게 할 수 있었다? 그렇죠. 아낄 수 있었다. 재정의 절감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고 계시죠. 그죠?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믿고 와서 북한이 먼저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죠? 마치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를 돌보지 않고 북한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선생님 생각에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어차피 경제는 선생님이 경제라는 단어를 처음 알았을 때가 94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나라 경제가 좋았다라고 표현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생각해보면 94년에 경제 되게 좋았던 때거든. 근데 그때부터도 경제가 위험하다, 어렵다라는 막 이런 얘기 계속 해왔다고. 무슨 말이냐면은 경제는 원래 어려운 거야. 왜냐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늘 경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경제도 물론 중요한 문제긴 하지. 가장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은 경제 때문에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혹은 경제를 핑계로 손대지 않고 있었던 일들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북한에게 신경을 쓰는 것이 결코 경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보면 알잖아, 그지? 명나라가 몽골과의 전쟁이 끝나게 되면서 전쟁 비용을 아끼게 되잖아요, 그지? 우리도 북한과의 평화로운 어떤 관계를 맺음으로써 비용 절감을 할 수도 있고, 그죠? 또 북한의 자원이나 북한의 지리적 위치를 이용해서 막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아무쪼록 협상이 잘 돼서 우리나라가 좀 더 통일에 가까워졌으면은 좋겠는데 북한이라는 존재가 워낙 예측 불가능한 국가다 보니까 그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다음 뭐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할까? 등 이런 것들이 장거정의 개혁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장거정의 개혁 정책이 실시가 되면서 명나라 다시 강해졌을까요? 이런 개혁들이 시행이 되면 명나라 다시 강해질 수 있었을까? 네. 영향 봅시다. 관료들의 기강이 확립되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게 되었겠죠. 세금을 내기도 편하고 걷기도 편하게 만들었으니까 재정의 호전, 당연히 경제 상황도 좋아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영락제가 죽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던 명나라의 국력이 중흥,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든 개혁에는 반드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느냐? 그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죠?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항상 현재적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되지. 좀 이따가 나올 텐데요. 자, 어떤 사람들이 장거정의 개혁에 대해서 반대했을까? 거기 밑에 써 있는데 바로 관료, 신사, 명나라 사회의 지배층이었던 관료와 신사, 이런 사람들이 장거정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땅이 많아서, 그죠? 자, 명나라 때 관료나 신사가 되기 위해서는 뭘 거쳐야 되죠? 과거를 거쳐야 되죠, 그죠? 과거 시험에 합격하거나 학위를 얻기 위해서는 평생 공부만 해야 돼, 그지? 자, 그래서 관료나 신사는 대부분 뭐라 그랬어?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물론 가난한 집안 출신도 있지만 대부분 강남에 땅 많은 지주 출신이에요, 그죠? 일조편법 같은 거 시행되면 이 사람들의 세금 부담 어떻게 돼?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죠? 그러니까 길을 쓰고 반대를 했던 것이죠. 요즘에 우리나라 수도권 집값이 너무너무 비싸서 수도권 집값을 낮추려는 정부의 대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선생님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최근에 어느 뉴스에 보니까 어느 정당에서는 강남 지역에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비율이 20% 이상이 넘더라고요. 왜 그 정당이 이런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그렇게 길을 쓰고 반대하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대충 알 것 같지, 그지? 늘 개혁의 걸림돌은 가진 자들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아까 이 장거정 황제에 뭐라 그랬어? 스승이라 그랬어, 그지? 황제의 스승이니까 황제도 감히 뭐라고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얘네들이 반대한다고 뜻을 굽히겠어? 아니죠, 그죠? 여기 밑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거정의 경우에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을 탄압해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장거정이 살아 있을 때에는 이 장거정이 무서워서 감히 그의 개혁 정책을 비난하거나 반대하지 못했어요. 문제는 언제? 밑줄칩시다. 그렇죠. 장거정이 죽고 난 이후에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관료와 신사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장거정의 개혁 정책 가운데 상당 부분은 폐기가 되어 없던 일이 되어버립니다. 거의 뭐 하나만 남았을까? 딱 하나 남았던 건 뭘까? 요거는 솔직히 비록 자기들의 세금 부담이 많아지긴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명나라의 경제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이것은 차마 없앨 수는 없었어. 그래서 장거정의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 가운데 일조편법 하나만 남고요. 나머지 것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폐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신종 남력제라고 하는 명나라 황제는요, 사실 되게 놀기 좋아하는 황제였어. 그리고 장거정은요, 매우 엄격한 무서운 선생님이었어. 신종이 공부를 안 하고 술 먹고 놀고 뻗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미 장거정이 와 있어.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황제가 정사도 돌보지 않고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술 먹고 뻗어가지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도 되겠습니까? 반성문 써서 제출하세요. 라고 해서 황제한테 직접 반성문을 받기도 했대요. 황제에게는 굉장히 굴욕적인 일이었을 거야, 그지? 그래서 사실 얘도 되게 많이 놀고 싶었는데 워낙 선사님이 무섭다 보니까 찍소리 못하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당연히 나이가 많은 선생님이 먼저 죽었어. 신종 만력제는요, 드디어 자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한 30년 가까이 정치를 환관들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놀고 인생을 즐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밑줄 칩시다. 다시 환관들이 발호, 날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장거정이 기껏 잡아놓았던 이 명나라 발전의 기틀을 다시 말아먹게 되었고 또다시 정치가 혼란해지고 그것이 심화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뭘 배운다 그랬지?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뭐라 그랬나요?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에 동아시아 각국의 상황은 어떠했는가였어, 그지? 자, 지금 명나라 어떤 상황이었어요? 영납제가 죽고 난 이후에 국력이 쇠퇴하고 있었어, 그지? 그러다가 북로 남해인 침략으로 인해서 더더욱 국력이 쇠퇴했어요, 그죠? 장거정의 개혁 정책으로 잠깐 다시 올라가는 듯 했지만 장거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어, 그지? 그래서 계속해서 명나라의 국력이 쇠퇴하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이때 뭐가 터졌던 거예요? 임진왜란이 터졌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 명나라의 숨통을 끊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정신 좀 차려. 오산고등학교의 문과 모든 학생들이 다 너의 뒤통수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니? 안 보여주기 위해. 뭐라고? 안 보여주기 위해. 뭘 안 보여주기 위해서? 뒤통수를 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네가 자는 모습 어쨌든 다 볼 거 아니야, 임마. 우리 학교에 모범이 되고 임마. 오산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그래,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다들 모범적인 사람들이라는 거 보여줘야 되지 않겠니? 네. 그래, 책임감을 가지고. 자, 그 다음 임진왜란 터지기 직전에 조선의 상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0분에 끝나는 거 맞지? 네, 시간이 15분 정도 남았죠. 임진왜란 터지기 직전에 조선의 상황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에 보면은 선생님이 살인의 등장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요. 자, 거기 있는 설명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왼쪽에 있는 빈 공간을 이용을 해서 필기를 하면서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조선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문득 필기를 하다 보니 칠판에 뭔가 흉물스러운 게 있네요. 자, 봅시다. 조선의 사림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을 이야기를 하려면요, 일단은 고려 말의 신진 사대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려 말 신진 사대부들의 경우에는 권문세족이 몰락하고 난 이후에 정권을 잡게 되면서 그 세력이 크게 둘로 나누시게 됩니다. 무슨 파, 무슨 파? 그렇죠. 조선을 건국하자라는 급진파와 온건파로 나뉘게 되죠. 그죠? 자, 그 중에서 급진파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요. 급진파 사대부였던 사람들, 정도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후에 조선의 권력을 잡게 됩니다. 집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온건파 사대부들은 어디로 갔느냐? 물론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이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지방으로 돌아가요. 자, 가서 뭐 하느냐? 뭐 했을까? 농사를 지었을까? 사대부인데 관리가 되진 않지. 그렇죠.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고려 말에 성리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야, 그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방에 내려가서 성리학을 연구하고요. 자신이 익히고 연구한 이 성리학을 제자들한테 가르칩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자, 이후에 조선 초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바로 계유정난이라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계유정난 들어봤니? 못 들어봤니? 계유정난 한국어 시간에 배우잖아. 어떤 사건이었지? 들어는 봤는데 무슨 사건인지 모르나요? 여기 욕탄만 있지 않아? 없나? 선반은 없나? 계유정난은 세종대왕의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이 자기의 조카인 단종이 왕위의 어린 나이로 오르자 자기의 조카를 죽이고 왕위의 자리를 차지하죠. 그 사건이 바로 계유정난이라는 사건이죠. 이거 들어봤지? 그죠? 자, 그게 계유정난인데, 자, 이 세조는 그러면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 왕위에 올랐을까? 아니겠죠, 그죠? 자기를 도와서 자신을 왕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겠지, 그지?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는 큰 공을 세웠으니까 그에 대해서 뭘 해줘야 돼?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공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계유정난의 공신들이 그래서 이후에 조선의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들을 이른바 훈구파라고 불러요. 계유정난 때 세조를 도와서 그를 왕으로 만들고 그 대가로 큰 공로를 인정받았던 사람, 그래서 이후에 조선의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훈구파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왕을 만든 사람들이니까 그 권력이 어떠했을까요? 막강 있겠죠, 그죠? 세조가 살아있을 때는 사실 별 문제가 안 됐는데요. 세조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들의 힘을 왕도 견제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왕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왕도 무시하지 못할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재산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땅을 빼앗고 또는 독차지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힘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조선은 이들을 비판하고 견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15세기 성종 때 가게 되면은 그 역할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해졌어. 이 훈구의 힘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그들을 비판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왕권 강화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죠, 그죠? 왕의 권력이 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할까요? 사상도 필요하고 또 반대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왕의 손과 발이 되어서 왕을 위해서 일해줄 젊고 능력 있는 관리들이 필요하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훈구파를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인재들 어디서 구할 것인가? 그렇죠. 지난번에 좀 전에 이야기했었지, 그지? 온건파 사대부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길러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자, 그들은 스승에게 배운 성리학을 바탕으로 과거에 응시했고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죠? 그들은 사상적으로 봤을 때, 사상의 계보를 봤을 때 이 급진파 사대부들의 뒤를 이었던 훈구파를 비판하고 견제하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들이었던 것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온건파 사대부들이 지방에서 등용이 되어서 중앙 관직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니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느냐? 사림이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이 사림들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을 하면서 훈구파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지방 출신이고요. 지방에서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으니까 당연히 지방에서 좀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겠지, 그치? 지방의 중소, 지주 출신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토지를 독점해 나가는 훈구 세력들과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훈구들은 살인들이 자신을 비판하고 견제하도록 그냥 가만히 놔뒀을까? 아니겠지, 그지? 자신을 비판하고 견제하니까 반대로 훈구들도 무엇하려 했을까? 훈구도 반대로 살인 세력들을 견제하려고 했었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네 차례 살인들이 큰 피해를, 화를 입어요. 그래서 그 사건들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느냐? 사화라고 부르죠. 들어봤나요? 무오사화, 기묘사화, 갑자사화, 을사사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지? 뭔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한번 들어본 기억은 나죠, 그죠? 이런 네 차례 사화를 겪으면서 살인들은 여러 차례 죽임을 당하고 또 귀양을 가거나 정치 세력이 약화되는 것을 겪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5세기까지만 하더라도 훈구가 살인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16세기로 가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어. 훈구가 아니라 16세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살인들이 집권을 하는 상황으로 뒤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왜 그랬을까? 왜 훈구가 아니라 16세기 가게 되면 살인이 집권하게 되었을까? 훈구는요, 기본적으로 공신 집단이야. 계유정난처럼 새롭게 왕을 만드는 과정이 있지 않는 한 리필이 안 돼요. 그죠? 그에 비해서 살인들은요, 네 차례나 사화를 겪으면서 죽이고 죽였어. 그래도 리필이 돼요. 어디에서? 그렇지. 지방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양성해 내거든, 그지? 그런 이들이 계속해서 과거를 통해서 진출하다 보니까 리필이 안 된 훈구는 대가 끊기고 리필이 계속되었던 살인은 결국 끝끝내 살아남아서 16세기에 조선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이들이 그래서 중앙 정계를 장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모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인간 세상에는 그런 게 없죠, 그죠? 자, 그래서 훈구와의 대립이 끝났더니 그 이후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림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과거 훈구파들을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쪽의 사람들이 서울의 동쪽에 많이 살았어.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동인이라고 불렀죠. 반대로 훈구파들을 온건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쪽의 사람들이 서울의 서쪽에 많이 살았어.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서인이라고 불렀죠. 그죠? 예림아, 서인이라고 불렀죠. 그죠? 자, 그 중에서 누가 먼저 권력을 잡냐면은 동인 쪽에서 먼저 권력을 잡아요. 그러자 동인 내부에서 또 서인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느냐? 그들을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북인과 약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남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뒤에 얘기도 대충 다 알죠. 그죠? 이후에 북인은 또 뭘로 나뉘게 되고 남인은 또 뭘로 나뉘게 되고 서인에서는 노론, 소론으로 나뉘게 되고 이런 거 들어봤지, 그지?
그죠? 자, 이런 복잡한 정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분당 정치라고 부르죠. 그죠? 자, 그래서 16세기에 사림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으나 이후에는 사림 내부의 사림 내부의 정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사림들이 여러 개의 분당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그 각각의 분당 간의 대립이 점차 격화되고 있었던 시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른바 분당 정치의 전개가 이 16세기에 분당 정치의 전개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야.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뭘 배운다 그랬죠?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동아시아 각국의 상황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조선 사림이 집권하였지만 이후에 여러 개의 분당으로 나눠서 분당 간의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지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죠? 당시 정치적 상황 보면은 왜 조선이 이런 어떤 임진왜란에 있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끝나기 전에 하나만 더 씁시다. 이들의 경우에는요. 지방에서 성리학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내고자 노력을 했고 실제로 만들어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요. 자, 고령의 신진사대부들 온건파나 급진파나 둘 다 성리학을 받아들인 사람이긴 한데요. 성리학에 대한 입장이 조금 달랐어. 급진파 사대부들은 성리학을 실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성리학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한 사람들이지. 반대로 온건파 사대부들의 경우는요. 성리학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야. 무조건 성리학이 옳고 성리학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러니까 급진파들은 성리학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던 것이고 온건파들은 성리학적으로 봤을 때 신하가 나라를 뒤집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으니까 반대했던 것이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살인들은 바로 그 성리학을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온건파 사대부들의 제자들이야. 그치? 그러므로 조선의 모든 것들은 다 성리학적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성리학 배울 때 이런 얘기 했었지. 16세기 중엽 이후에 원래 남자가 결혼하면 여자 집에 가는 결혼 방식이었는데 16세기 중엽 이후에 결혼하면 여자가 남자 집에 가는 걸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게 왜 이렇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냐? 16세기 때 살인들, 성리학을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나타났던 사회 현상이 변화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자면 향약의 예를 들 수가 있죠. 향약. 마을 사람들이 지켜야 될 공통의 규칙과 약속이 바로 향약이었어. 그지? 향약의 기본 정신은 상부상조인데 거기에 뭐가 가미되어 있었다 그랬나요? 성리학적인 유교 윤리가 더해져 있었다 그랬어. 그지? 왜냐면 향약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사회의 지배층이었기 때문이고 조선 사회의 지배층의 머릿속에는 성리학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만들어냄으로써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림, 사대부들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조선은 더욱 철저한 성리학 국가가 되어가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에 임진왜란이 터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조선의 상황 마저 이어서 살펴보고요. 일본의 상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